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트럼프가 닷새간 공격을 유예한다고 밝히기 직전에 매우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리기 직전, 그러니까 15분 전에 미국 주식시장과 원유 선물 시장에 대규모 주문이 쏟아졌는데, 당시는 트럼프가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이라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서 미국 언론이 이를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래로 원유 선물 시장에 베팅을 했던 누군가는 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는데 과연 우연일까요?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는 그동안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발표 시점을 뉴욕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서 발표하는 패턴을 보여왔는데,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가족이나 측근들이 이번 전쟁으로 떼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중범죄 중에 중범죄죠.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사람 목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추악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볼에서 특별 기획 상품으로 준비했던 구룡포 산지 직송 연지 홍게, 수량이 부족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어제 소개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쉬워하셔서 정어리몰에서 또 한 번 감사의 의미로 감사 특별 기획 상품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자연산 대광어회인데요. 일반 횟집에서 먹는 광어가 아니라 5kg 이상 되는 대광어입니다. 이것도 그냥 양식이 아니고 자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5kg 이상 자연산 대광어회, 이거 쉽게 드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사흘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정말 엄지척 대박입니다. 이게 크니까 일단 두툼하게 썰어져 있어가지고 씹는 순간에 아주 고기 한 점을 딱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소한 맛이, 이게 자연산이라 이렇구나, 제가 아주 느끼게 됐는데요. 당일 손질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400g 한 팩이면 서너 분이 충분히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점이 엄청 커가지고 뭐 몇 점만 드셔도 맨입으로는 못 먹어요. 이번에 사흘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회를 드시고 싶은 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도 됩니다. 1551-3158 전화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드시고 세척 사과로 입가심하시면 좋지요. 사과도 여러분들이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요, 아주 3번 씻어서 깨끗한 거 포장까지 해서 드시니까 바로바로 드실 수 있는 껍질째 먹는 세척 사과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뒷배경이 정말 근사하지요. 제 뒤로 보이는 저 아름다운 꽃이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붉은 매화. 토마스님께서요, 전남 구례 화엄사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홍매화를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셨는데 오늘 배경으로 사용합니다. 토마스님 감사합니다. 아주 화엄사 그윽한 홍매화가 피어있는 그 법당 앞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주 봄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문경의 박정묵님, 좋게 말로 할 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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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이소 그러셨는데 말로 하십시다. 예, 박정묵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에는 여러분 정원이 TV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홍매화하고 가장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옆에 신신이네 오늘 신신남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 신인규입니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 내용부터 먼저 좀 다뤄보죠. 트럼프의 수상한 타이밍.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트럼프가 최후 통첩 48시간 날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우리 코스피 막 떨어지고 유가는 올라가고 달러도 막 치솟고 이거 참 이러면 큰일인데 그랬는데 막 이제 뉴스에서 그때는 5일 공격 유예가 나오기 전이니까 그날 우리 주요 뉴스들이 다 이제 뭐 17시간 남았다. 내일 아침 8시 44분이 최후 통첩 시한이다.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밤이고 미국에서는 그게 뉴욕 증시 개장 시간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막 그 예고가 됐었어요. 주식시장이 이제 엄청난 혼란에 빠질 거다. 근데 그걸 앞두고 갑자기 닷새간 공격 유예한다.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 촉이 생기잖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트럼프 그렇지 않아도 좀 믿기 힘든 사람인데 장사치 아니야. 그리고 또 트럼프 주변에 있는 놈들도 다 또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 잡아먹겠다. 마음먹으면 아주 쉽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게.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전술이죠. 뭐 이렇게 막 협박하는 것처럼 막 했다가 이제 뭐 안 할게 그랬다가 그 사이에 막 지상군 투입을 위해서 병력을 이동시키고 이런 작전이겠거니 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증권시장이나 주식시장 교란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난 너무나 놀랐어요. 야, 배공기 많이 똑똑해졌네. 김한 기자님, 파이낸셜 타임스가 그거를 포착을 했죠. 네, 지금 미국 뭐 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5일간의 휴전 선언이죠. 5일간의 휴전을 발표하기 15분 전에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8,700억 정도의 원유 거래가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보통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게 우연인가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정보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과 금액대고. 뭐 월가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전쟁 정보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백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뭐 유가라든지 금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요거에 앞서서 미국에서 트럼프도 사실 여러 이제 금융 투자들을 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동결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없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약간의 공백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 트럼프가 뭐에 투자하고 있냐. 근데 뭐 사실은 미국 채권에 투자해갖고 손해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들과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누가 여기서 이득을 취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통해서 전쟁 범죄를 통해서 누군가가 막대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지금 의혹이 지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식품 범죄를 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엄중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의사들도 혹시 뭘 장난치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용납이 안 돼요. 왜? 사람이 매우 궁박한 처지 정말 부모를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경황이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장난친다. 이런 건 심지어 죽은 목숨 가지고 장난쳐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까? 전쟁인데 이걸 이용해서 만약에 돈을 벌려고 한다? 그건 정말 용서할 수가 없죠.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발표하는 게 좀 수상하다. 이번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동안에 트럼프가 여러 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CNN이 그 패턴을 분석한 게 있어요. 꼭 뉴욕 증시 시간에 맞춰가지고 뭔가 발표하더라.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CNN이 보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뉴욕 증시가 문을 닫은 지난 21일 토요일 날 최후 통첩을 날린 거예요. 그랬다가 증시 개장 2시간 전에 5일간 공격 유예한다. 이러니까 유가라든지 채권 금리가 엄청 급등했다가 우리 코스피는 곤두박질 치고 그랬다가 다시 저기가 됐고요.
이러한 공격을 발표할 때도 증시가 마감된 2월 8일 새벽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그린란드 또 점령한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주말에 했다가 개장 20분 전에 그린란드 안 해. 그렇게 안 해. 이래가지고 또 그거를 다시 뒤집고 이런 식으로 증시의 움직임에 맞추어서 뭔가 영향을 미치는 발표를 트럼프가 해왔다라고 CNN이 패턴을 분석을 한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만약에 누군가 정보를 알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거는 신유진 변호사님 딱 떨어지는 내부자 거래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CNN이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지금 이게 8,700억 우리 돈으로 8,700억 원 가량의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것 이거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패턴을 분석해 보자.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참 증시 거래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최근에 지금 8,700원 가량의 정말 15분 전에 이 트럼프의 게시물을 올리기 15분 전에 이 거래, 이 대량의 선물 거래에 대해서는 25년간 시장을 지켜봤는데 이상하다.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다. 월요일 아침에 중요한 지표도 없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없었고 이벤트 리스크가 없는 날 치고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거래다. 이거 한 건만 봐도 이상한데 이 패턴을 분석해 본 결과 이거 너무 수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는 뭐 백악관에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고 하지만 이거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게 개미들이 갑자기 대량으로 움직일 아무런 요인이 없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움직였는지 이것도 조사해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게 거래가 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때 원유 가격이 오를 것이 자명해진 상황에서 누군가가 근데 15분 전에 원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거에 대규모 베팅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우연이기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우연이라고 하면 기존에 살려고 그랬던 물량도 일단 오늘은 하루 지켜볼까? 이게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인데 그게 아니라 과감하게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라는 건 누군가가 이 정보,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전쟁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있어야 사실 가능한 베팅이기 때문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촉이 좋고 감이 좋고 투자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이 내가 한번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해봐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8,700억이에요. 8,700억. 그 규모는 신인규 변호사님 웬만한 나라 예산이에요. 아니, 엄청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보면은 호재는 이제 아침에 또 악재는 이제 오후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점도 지금 계속 포착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이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거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면 이거는 뭐 단순한 어떤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기업의 주가를 부양시켜서 하는 이런 주가 조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아예 시장 자체를 본인들의 그 손아귀에서 주물르면서 어떻게든 본인들의 그 이익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단 자체가 먹는 거 가지고 장난을 쳐도 우리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살고 죽는 이 전쟁을 가지고서 지금 트럼프가 장난을 만약에 친다고 이게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우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우리나라 같으면 당장 특검해야 되고 국정조사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청문회 하겠죠. 만약에 이거 전쟁 끝나고 나면.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심지어 지금 트럼프 사위 쿠시너의 그 투자사가 30% 자산이 증가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15분 전에 자신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15분 후에 자신이 뭐라고 글을 올릴지는 자신만 아는 건데 그렇죠. 이 정보를 공유했다? 근데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지 않고서는 이런 짓은 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면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삼부토건과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들이 김건희와 연관돼서 다 있는 건데 김건희가 누굽니까? 윤석열의 의사를 같이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껴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주가 조작 의심을 받는 수사까지 가는 건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지휘하고 지시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뭐 사실상 그런 네. 지휘 감독 관계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층 더 어떻게 보면 세계 어떤 경제 시장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만약에 김건희 수법을 쓴다면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뭐 정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을 맞바꿨다라는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우크라이나주 주가 조작 관련 취재할 때 들었던 재미난 얘기 중에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통령이 소재인 사건이에요.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 자체가 소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논리대로 하면 트럼프 그 자체가 소재인 예,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국내법에 준하는 뭐 강력한 절차를 미국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건 사실 인류사적 범죄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증권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렇죠. 그 김건희 얘기하셨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쓴 책에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렇게 부제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로서 이제 그 부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녀라는 저희가 상징을 가지고 김건희를 토대로 해서 글을 한번 썼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휘 감독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건 트럼프 본인 자체가 지금 그렇죠.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하고 또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은 이건 뭐 더 그 범위가 훨씬 더 크게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심각하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윤석열을 트럼프에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김건희네요. 네. 김건희. 정말 폭탄 같은 존재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자신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그런 머리는 누구보다도 김건희가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라고 그게 없겠습니까? 저는 트럼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뭐 죽이네 살리네 이런 거 전부 다 자기가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자기가 올린 이런 글 SNS 게시글에 의해서 누군가 8,700억의 그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 수익을 벌었다면은 이거 만약 자기 본인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배 아파서 못 있죠. 가만히 있지 않을 네. 거예요. 예,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거 별일 아니다 가만히 넘어가면은 트럼프인가? 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쭉 겪어본 바에 의하면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분명히 네. 뭔가가 있어요. 이상해요. 네. 이건 이상해요. 한번 좀 따져봐야죠. 그 전에 또 이상한 게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김건희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이.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압수수색해서 딱 보니까 이미 한참 전에 다 정리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러이러함으로 무혐의다. 그렇게 딱 적어놓고 또 심지어 진술 조서까지 이렇게 딱 뭐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이렇게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용이죠. 이렇게 진술하시라 하는 코치용이죠.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내부 메신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거를 또 주고받았더라고요. 문건을 참고해라. 이게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에 서로 문건을 참고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완전 이건 짜고 무혐의를 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흔히들 특수부 수사나 이런 데를 비판할 때 방향을 잡아놓고 답을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뭐 그런 이제 의심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답을 정해놓은 어떤 과정의 일면이 공개가 된 거죠. 제가 예전에 특수부 수사했던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해서 들은 얘기인데 기소와 불기소를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에서 큐를 뭐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기소를 할 수 있는 논리도 만들고 혐의를 봐주는 논리도 만드는데 위에서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걸 내기도 하고 이걸 내기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건에서 얼개가 뭐가 나온 겁니까? 이창수 지검장이 무죄 판례를 검토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일선 수사검사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 이거를 기소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담하게 어디서 한 겁니까? 메신저에서 한 거예요. 근데 왜 저게 왜 저렇게 했을까? 만약에 감추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검찰은 저렇게까지 수사가 들어올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공교로운 거는 이때 시기예요. 시기인데 뭐냐면 도이치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그때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죠. 그리고 공개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도 그 같은 달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창수의 지시도 같은 달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무렵에 요 2024년, 그러니까 23년 요 무렵에 그 집중적으로 그 달에 김건희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용산 로펌이 집중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 도이치 수사팀을 뽀개고 전주에 있던 이창수 지검장을 뽑아 올린 거 아닙니까? 그 수사팀만 정확하게 조준 사격을 해서 해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때 의혹으로 삼았던 것들이 결국엔 지검 내부에 저런 수사 지휘와 수사 보고가 있었다. 이게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지금 일면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자들이 미리 그 만들어 놓은 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증거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네. 이게 불기소 결정할 때 하고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같죠. 그렇죠.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라고 먼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그 불기소 문건에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이걸 정확하게 이거 방향으로 가라라는 정확한 지시를 내린 거죠. 디렉션을 내린 그렇죠.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김한 기자님께서 그 흐름을 쫙 얘기해 주셨지만 원래 이원석, 송경호가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경호를 보내고 이창수를 끌어올린 시점이 2024년 5월인데요. 이때 이창수를 불러들이고 나서 이렇게 문건을 먼저 불기소 문건을 작성해놓고 이걸 참조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조사도 하기 전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답안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라고 해서 다 완성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김건희가 내 수사 빨리 종결해야 되지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박성재한테 재촉을 하니까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해 두었지요. 저희가 다 작성해 놨어요. 걱정 마십시오. 안방. 네, 그렇죠. 김안방에게 이렇게 김안방.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보고하려면 보고할 자료가 필요하니까 검찰이 준비한 것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나오셔서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은 부를 수 없고 미리 불기소 결정을 확실하게 내놓고 이제 나를 이제 조사하는 형식을 갖추는 거, 거기까지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겠죠. 검찰이 김건희를 어떻게 해서 무혐의 처분했는지 그 일지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대로 한번 수사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인사를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확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창수가 5월 달에 부임을 합니다. 그랬다가 한 2달쯤 있다가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핸드폰 반납하고 가서 아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월 달에 해보니까 무혐의입니다. 이따가 또 조상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제가 항상 기회가 되는 대로 저분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길에서 만나면 알고 인사하시라고. 근데 그 문건이 언제 작성됐냐? 바로 조사하기 전에 다 써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사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휴대폰 반납한 것도 김건희 쪽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이창수가 시켰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혹시라도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증거가 될까봐 그렇게 못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슨 짓인들 할 놈들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했다. 그러면 신인규 대표님, 저건 범죄 아닙니까? 저건 뭐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그 악질의 범죄로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권력자를 선출하고 그 권력에다가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특히나 이 검찰이라고 하는 이 칼을 상대방은 베어버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 지금 사유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 봐줘도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배우자,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사건을 스스로 그 권력을 가지고 면죄부를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국민 배신죄까지 더해지는 그런 차원인 것이고,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뭐 인제 와서 다 밝혀진 겁니다만은 박성재가 민정수석과 통해서 다 이미 짜고 치고 이미 논리 다 무혐의로 다 세워놓은 다음에 검사들은 가가지고 핸드폰 맡기면서 진술 다 껴맞춰 오고 그러고 나서 10월달에 조상원 저 차장 검사가 면죄부 준 거 아닙니까? 그때 논리가 어떤 논리냐?
김건희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법의 무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다 무죄 나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동원해서 김건희 하나만큼은 봐줘서 이 김건희의 권력을 더 연장시키겠다. 이 영구 권력화하겠다라는 그 시작점에 지금 검찰이 합세한 거기 때문에 당시에 뭐 이창수부터 해가지고 조상원, 최재훈 또 김주현, 민정석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에게 부안해동하고 충성맹세했던 그 검사들 전 지금이라도 이거는 가장 엄벌에 처하는 전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을 텐데 김건희가 그 이른바 이제 황제 조사를 받았을 때 조서 내용을 아마 특검이 확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때 작성된 문답과 김건희의 조서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사실 이 사건은 그럼 더 이상 증명할 게 사실 안 남거든요. 근데 그 조서가 이제 보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통해서 저 계획이 기수였다. 그러니까 미수가 아니라 기수였다. 실행이 됐다. 이거 입증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곧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제 특검이 일단 이창수, 조상원 이자들을 출국 정지시키고 제대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낱낱이 드러날 거고 이런 게 뻔한데도 그거를 또 묵살한 재판부는 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조상원 얼굴 한번 보고 갑시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훌륭하시죠? 네. 저렇게 하고 나 검사야라고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싶어요. 저때 PPT 자료가 100페이지가 넘었고요. 예. 저 문답이 한 4시간, 제 기억에 4시간 넘었나? 하여튼 그렇게까지 이어졌는데 그때 이제 기자들도 사실상 마지막 물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심하고 들어갔는데 저 때가 이제 말하자면 뭐 청문회 때 우리가 흔히 보는 바보 회장님 전략 처럼 김건희를 거의 무슨 뭐 이런 금융적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이런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도표까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지금 타임라인 보니까 그래서 몇 개월 더 걸렸구나. 그 PPT를 만드느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그 압축된 본을 그때 이제 받아보고 야 진짜 열심히들 산다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국민을 우롱한다고 봐야 되는 게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를 봐줘야 되니까 아까 우리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김건희를 거의 바보 천치로 본인들이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김건희가 과거에 문자를 보내거나 주변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도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주 이상의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을 검찰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데 그 면죄부를 받은 당사자가 본인들의 인사권자고 본인들의 상급자고 본인들의 충성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검사이기 이전에 이건 한 인간으로서도 이건 양심을 다 팔아먹고 본인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가장 저는 악질의 범죄 아닌가. 지금의 검찰이 이 지경까지 온 데는요. 저 사람들이 한 역할이 거의 99%에서 100%인 겁니다. 완전히 검찰 조직 자체를 다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검찰 안에서 일하는 검사나 수사관들도 아마 저 검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도이치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을 다 취재해 본 거에서 이 사건에 지금 비어 있는 건 뭐냐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이치에서 특검이 인정한 게 한 7억대인데 실제로는 20억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돈 일단 어디 갔냐? 이게 하나 있고. 삼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수사에서는 예를 들면 뭐 그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이건 누구 돈이고 누구 돈이고 누구 돈이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이 다 사모펀드를 통해서 들어온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을 몰라요. 근데 삼부가 주가 조작으로 해서 얻은 그 수익 규모가 최소 300억대고 웰바이오텍은 400억대가 넘거든요. 근데 이 웰바이오텍은 그때 사모펀드에 들어왔던 주인들이 한 15명, 20명 정도의 가명,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에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했었습니다만 같은 건물을 쓰는 사람이 4곳, 그 다음에 이 수사가 되자마자 법인 청산을 한 개가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럼 이거 다 합치면 한 800억대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떤 특검도 제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뭐 이 말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도이치 무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특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격적입니다. 이 무혐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처럼 이렇게 치밀하게 지시를 하고 5월 달에 모든 그 관련된 인사를 싹 갈면서 이창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걸 짝짝짝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10월 달에 한 무혐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거든요. 모든 걸 손발을 맞춰가지고 모든 증거를 김건희를 정말 바보 천치로 만들어서 겨우겨우 냈는데 우인성 판사는 쉽게 무죄 판결을 냈단 말이에요. 그때 무죄 판결을 낸 논리도 이거를 그러면 공소장을 변경하지 그랬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일단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제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재판가 우리가 그 소송 지휘하는 과정을 봤지만 한덕수나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판사가 그 판단이 있었으면 그걸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소송 지휘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걸 무혐의를 줄 때만 이거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유죄가 될지도 몰랐는데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판결이었냐. 지금 검사들도 지금 몇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박성재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다 힘들게 겨우겨우 무혐의 내준 거를 우인성 판사가 간단하게 무죄를 내렸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방조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거는 공범입니다. 누구보다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고 이 건에 대해서 사실상 최은순도 빠져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미약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가볍게 무죄로 준 이 판결 이 자체가 너무 저는 수상하고 잘못됐다. 하여튼 2차 특검 제가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 검사를 한 명도 안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2차 맞습니다. 특검에는 검사가 없어요. 왜 1차 특검이 실패했는가? 저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김건희 무혐의를 줬는데 그거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자기들이 모셨던 검사 선배들 다 잡아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뭐 중이 제 머리 못 갖는다든가 아무튼 뭐 이렇게 검사들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없애는 거 아닙니까? 검사 하나도 안 넣고 권창녕 특검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응원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동접이 10,000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5,000이 안 됐다는 거. 이건 정말 비극이죠.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까 박정무 님이 좋은 말 할 때 눌러라고 분명히 좋은 말로 하셨죠?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계속 지금 할 때마다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리고 또 뭐를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거 탁탁탁 알게 돼서 참 좋다. 근데요, 저는 어제 국무회의 모습을 보면서 딱 이렇게 뭔가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할 때 국무위원들 표정을 한번 좀 유심히 지켜봐 보시죠. 저는 어제 그걸 보고 오늘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요. 우리가 국무회의 뭐 그동안에는 아예 중계를 안 했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모습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막 받아 적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적자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적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특히 박근혜 때는 심했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한 뒤로는 국무위원들 특히 장관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왜냐? 언제 누구한테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한번 그 국무위원들의 눈빛을 한번 보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노동부 장관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노력하고 있죠. 네. 국회 입법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거의 다 입법 마무리 단계고요.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작년 9.15 대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것도 지금 몇 달 걸리고 있는데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안타깝게 좀 지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장관님. 네. 예. 전에 제가 왜 그 계곡 정비 불법 시설물 네네.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때 뭐 851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해서 재조사 중이잖아요. 네네. 지금 3월 말까지. 네. 그런데도 아마 누락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네. 대통령이 지금 제가 오늘 3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요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실태 조사를 시키고 네.
신고를 좀 한번 받도록 하십시오. 제 SNS에도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치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도 징계를 넘어서서 징계는 당연하고 이거 직무유기거든요. 예.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십시오. 아주 싸하지요. 네. 뭐 대통령이 3번이나 말했는데 지금 저런 상황에서 누가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겠어요. 국무위원들 표정만 저희가 따로 캡처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와. 어떤 표정이었는지. 자, 지금 김성한 장관 표정 있고 그 뒤에 이제 또 김민석 총리, 윤호중 장관, 또 조현 장관 표정 보고 그다음 지금 구윤철 경제 부총리, 재경부, 예, 부총리. 예. 눈 번쩍 떠야지. 예? 이 김정관 뭐 원래도 뭐 총총하기도 합디다마는 보면은 뒤에 있는 수석들도 그렇고 유심히 보면은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진작에 이번 이재명 정부 때 강요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대충 뭐 나 장관이다 하고 푹신하게 앉아가지고 일할 사람들은 아예 장관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이 일 못하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이 신상에 좋을 거다.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저렇게 조금씩 각이 잡혀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만 따로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준비를 했고요. 또 저기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꼭 그걸 또 챙겨요. 그 한번 딱 이렇게 지시하면 그대로 뭐 저기 하고 뭐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꼭 이렇게 하니까 훈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3번째 얘기하는데 이거 제대로 조사하십시오. 말하는 횟수까지 알잖아요. 네,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제대로 조사한 다음에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제대로 형사처벌까지 다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을 하니까 이거 뭐 덜덜덜 떨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참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를 잘 운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요. 일을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반을 두고 질문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받아 적다가는 큰일 나죠. 그렇죠. 잘 듣고 네. 뭘 물어보시는지를 들어야,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나와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질문을 참 잘 하신다. 아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받는 입장에서는 딴 생각하거나 추상적인 답을 할 수 있거든요. 대충 이렇게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랬다가는 또 제재 질문이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또 국민들 앞에서 또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장관들도 거의 그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그 무제한의 시험을 늘 매일 아마 받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고 저렇게 공직자들이 좀 피곤해질 수 있잖아요. 결국 국민들이 그렇죠. 편안해진다. 네. 그렇게 봅니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제보도 받으세요. 대통령께서 네. 제대로 조사 안 하면은 네. SNS로 지금 다 들어오니까 이게 큰일 저희도 났어요. 이제 뭐 기자 일에 빗대서 설명을 해보면 저희는 이제 기사 쓰기 전에 발제라고 하는데 발제를 해서 이제 내면 국장이나 부장이 대충 보고 그래 일단 써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고 이거를 뭐 데이터를 확인해 봤냐 이거 통계는 어디서 봤냐 내가 예전에 이 얘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 시간 자체가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 하급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국무회의 가끔 보면 이거 저거 정말 들어갈 때마다 긴장감 엄청나겠다. 그 중압감이. 근데 그거는 또 저들이 저 자리를 택한 저들의 몫이고 신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저게 이전의 대통령 어땠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보고서 한 페이지 넘어가면 집어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나보고 읽으라고 갖고 왔냐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민생이나 현장 같은 데 가면 뒤에 대통령실 직원들이 조마조마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갖고. 그러니까 전혀 현안 파악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런 모습과 우리가 그게 바로 직전 정부입니다. 뭐 십수년 전의 정부가 아니라 그런 대통령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뭐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나오는 배경이
나 이재명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있다 그랬는데 뭐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도 뭐 일은 좀 하대 이런 평가가 지금 지배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게 딱 그런 모습.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때는 이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때는 아예 종이를 그냥 백지만 보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전전 대통령들 이하를 그렇죠. 우리가 봐도 그 전엔 뭐였냐면요 미리 짜고 치는 거예요. 다 그 참모들이 써줘가지고 써준 것만 읽어주고 받아줬고 그냥 모양만 보여주는 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국민을 대표해서 관료제들의 폐해도 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누가 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궁금한 거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챙기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관료들이 그동안에는 뜨뜻하게 편하게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정말 일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참 좋은 것이 신상필벌을 늘 얘기하세요. 이번에도 그 정유사 수사 잘한 검사들은 포상하라고 하니까 그 기획예산처 차관이 뭐 예산 준비돼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은 징벌하고 징계하는 이게 그동안에 안 돼왔던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일 잘한다라는 걸 국민들이 더 효능감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권섭님, 대통령님 진짜 잘하십니다. 국힘 전 당원으로서 박수 보내드립니다. 다 지지하는 거지. 우리 신윤규 대표님 따라서 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영원이님, 방송이 생생히 나가는 상황이니 더 긴장하겠죠. 그렇죠. 녹수님, 윤여준 씨와 저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하고 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지요. 테크님, 행정을 쉽게 보는 자들이 있는데 행정은 종합예술입니다. 맞아요. 이향님, 진짜 노력형 천재 대통령님이 계신 우리 참 다행이고 행복합니다. 뭐 대통령 막 칭송하고 뭐 용비어천가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우리가 또 잘했다고 그럼요. 칭찬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시계 알아요? 번쩍번쩍. 이거 네. 대통령시계. 내 이런 사람이야. 근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유난히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공직기강이었습니다. 저는 왜 오늘 요즘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라든지 또 발언을 통해서 갖고 가는 어젠다를 저는 항상 주목하면서 듣거든요. 그동안에 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은 언론 개혁이었거든요. 언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흉기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조폭 연루설 대법원 판결 난 뒤로는 SBS까지 직접 겨냥하면서 사과 받아내고 언론 개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걸 느꼈는데 어제는 공직기강 쪽에 자꾸 이렇게 초점을 맞추길래 저거는 무슨 차원일까? 지금 어디가 공직이 좀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보고를 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윤석열 때 공직기강은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그때 이 본인부터 맨날 술 처먹고 늦게 출근하고 또 사우나하고 뭐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공직 기강이 서겠습니까? 그런 거 금방 소문 나거든요. 아까 조직에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김한 기자님이 상급자가 맨날 자리 비우고 뭐 근무 시간에 사우나나 가 있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뭘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6개월쯤 지나서 총리실에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걱정을 하더라고요.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일을 안 합니다. 6개월인데. 근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내려오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라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게 공무원들인데 위에서 아무것도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나게 챙기는데 왜 공직기강을 오늘 강조하지 그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래서였구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청와대가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을 실장으로 이제 중동 상황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했는데 이랬구나. 뭐든지요. 갑자기 하면 사고 납니다. 딱 긴장을 시킨 다음에 해야 돼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가장 군기가 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격 훈련할 때 아닙니까? 사격은 직접 총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엄청나게 기압을 단단히 넣는 거죠.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사격 훈련 할 때는 그 전에 그냥 엄청나게 집중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사격장에 들어가야 총기 오발 사고도 안 나고 집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상경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공직기강이 흐트러지면 이거는 완전히 그르칠 수 있으니 이렇게 고삐를 탁 틀어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아까 그 윤석열 정권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무슨 뭐 아이디어도 없고 뭐 해놔도 뒤집히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가 줄을 대서 승진할까지 이것만 고민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서 또 열심히 이제 일하기 시작이 됐고 또 지금은 또 이란발 중동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공직기강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일하는 정부가 돼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또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책임감에서 오늘 나온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도를 높이는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과 다르게 강조하는 두 가지를 특징적인 걸 꼽자면 신상필벌이 하나고 또 하나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속도가 발목을 잡는 게 국회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3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왜 여태까지도 같은 얘기냐 이런 얘기도 국무회에서 막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부처는 난리 나요. 장관이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 근데 이 속도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말하자면 장관들은 정무직이니까 막 이제 대화가 되는 것 같지만 이 파급이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밑에들은 여전히 관료적인 어떤 특성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지금 한 거의 1년 이제 가까이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국무회의 보다셔도 이제 그런 장 말씀, 이거는 입법 문제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공무원 니네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행정 조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지만 사소한 방향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이 속도로는 못 한다라는 거를 차원에서 이제 그거를 그 공무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공직기강. 그래서 오늘 아까 개공 얘기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반드시 처벌한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스타일 이런 거랑도 좀 맞물려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역대 대통령들은 과거 경력을 보시면 기초 단위의 행정까지 다 아는 분은 안 계셨어요. 뭐 국회의원만 하시다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이제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고위직에서 내려다보는 것과 정말 밑에서 이루어지는 행정까지 다 알면서 올라가는 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성남시장을 2번이나 하고 경기지사부터 국회 또 대통령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밟아봤기 때문에 그 경험적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위에서는 돌아가는 듯한 모양은 있는데 또 실제로 밑에까지는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럼 어디가 지금 막혀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그 막힌 혀를 제대로 아는 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아마 저런 공직기강의 문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는 매일 뭐 시시각각 변하고 지금 뭐 전쟁에서 이겼다, 지금 뭐 협상 중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그렇지만 또 다음날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상황 자체가 너무 급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기밀하고 신속하게 정말 실시간으로 모든 거를 대응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평시로 이거를 운영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강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비상경제본부, 비상경제 상황실을 만들어서 아예 물가라든지 에너지, 금융, 민생복지 그리고 해외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주 2회 아예 회의를 상시적으로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더 탄탄히 우리나라 국민을 더 탄탄히 세세하게 챙기겠다. 야 정말 대통령은 잘 뽑았네요. 네. 공직기강뿐만 아니라 모든 기강은요 솔선수범입니다. 위에서 딱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의 같은 거 봅시다. 내가 최근에 우연히 어떤 짤을 봤는데 옛날에 삼성 이병철 회장이 1년에 한 번씩 사장단 회의를 주재를 하더라고요. 와, 그건 뭐 진짜 살벌하대. 그러니까 일단 그 이병철 회장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장단들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뭐 오너가 딱 이렇게 계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담배나 피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있으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물론 뭐 그런 와중에도 또 카리스마 있고 또 뭐 고약한 놈 만나면은 뭐 또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위기가 되겠어요. 근데 솔선수범을 하면 기강은 서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때 왜 그렇게 됐냐? 지가 솔선수범해서 사우나하고 술 처먹고 늦게 나오고 나온 시간 속이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말로만 공직기강하면 기강이 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가 2023년에 어디 외국을 나가면서 뭐 이런 거를 한 게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이에요.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근무 철저. 너무나 많이 들은 그런 제목이죠. 가지고 대통령 순방 중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당면 업무에 차질 없는 수행,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청렴 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신속한 보고 체계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조치, 출입 관리 및 보안 관리 강화, 근무 시간 준수 당직 근무 철저. 저런 거는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저거를 보고 누가 공직 기강 좀 해야 확실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또 내려왔구나 그러지요. 그러면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냐? 나중에 저거는 왜 보내냐? 공직 기강에 상관없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 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 회피. 그렇죠. 받는 사람은 이제 회피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지시했잖아. 그렇죠. 명피용. 근데 네가 보니까 몇 번 항 어겼네. 에? 출입 관리 안 했구만. 이렇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어떤 이런 추상적인 내용으로 공직 기강 확립, 근무 철저 이런 거는 일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를 누구보다도 알죠. 일이 돌아가게 하려면은 그 무슨 일을 시키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할 일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주기 때문에 그 할 일을 눈 감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뭐 구체적이지 않다면은 다른 일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항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여태까지 모든 회의, 뭐 이렇게 큰 회의에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절대 어떤 변명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한 개인도 하물며 저도 수첩에다가 오늘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2시에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아니, 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조직을 관리하는데 하나마나 무슨 밥 짓는 소리 해가지고 뭐 때 되면 배고프다 이러고 있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전 대통령께서 이것도 하나 연관지어서 보자면 어떤 제도를 쓸 때도 강압적인 거 안 합니다. 이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공직자들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리더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좋은 팀이 되기도 하고 아주 나쁜 팀이 되기도 하는데 리더가 관심 있는 거에 구성원들은 관심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승진시켜 줄게 권한이 있어요. 누구누구 승진시켜 줄까? 일 잘하는 사람, 나랑 코드 맞는 사람 승진해 라고 하면요 공무원들은요 밤새서 일합니다. 그 대통령에게 내지는 그 장관에게 눈도장 찍고 승진하고 싶어서. 근데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승진을 잘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조직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지름길 아닌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그 교육청 공문 봤는데요. 교육청이면은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런 걸 제일로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군대입니다.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때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말이 참 국민들 공감 많이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5년은 너무 짧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오랜만에 이런 세상 만나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요 군대도 빨리 개혁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언론개혁하고 나서는요 이 군대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는 아무래도 처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전쟁을 안 한 지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참 일부 뭐 병사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았을 때 지금 몇몇 부사관들은요 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저녁에 커피 한 잔 마시고 퇴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뭐 군부대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뭔가 달라지는 전투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럼 뭐 AI 교육이라도 좀 시키든지 뭐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고칠 때는 많고 시간은 짧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기강하면 또 군대니까 기강에 바로 서야 되고 기강 얘기 나온 김에 네. 사법부 네. 지금 재판 기강 확실하게 잡는 사람이 이중관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강이 제대로 안 잡힌 재판정에서 이하상, 권우현 이런 자들이 큰 소리치고 왈왈대고 뭐 이렇게 개판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중관 앞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그리고 법 적용도 엄격하게 하고 뭐 이거 막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상목 같은 사람이 난리를 치는 거죠. 최상목 이중관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장이 되니까 기피 신청 냈는데 딱 각하를 했죠. 그러니까 또 이번은 항고했다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이 기소된 건이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인데 그 건에 대해서 기소가 됐고 플러스 또 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는데 위증 혐의가 뭐냐면은 자신은 이 문건을 그때 당시 지시 문건인데 이거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읽은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그 문건을 받아서 무려 53초간 그걸 들여다보는 CCTV가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기억은 있지만 읽은 기억이 없다라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진술을 한 것이 이진관 재판장 앞이다. 그러면 이진관 재판장에게 나는 이건 판결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배째라 하고 나온 겁니다. 나는 궁금한 게 네. 항고 이유서라든지 기피 신청 이유서를 뭐라고 썼을까 궁금해요. 이진관이 무서워요 뭐 이렇게 썼을까? 이유서는 사실상 이제 뭐 합리적으로 차이는 맞지 않지만 목적음 자체는 이게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공정한 재판을 할 거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진관의 소송지 방식이 예를 들면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방식의 소송 지휘가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예단이 뭐냐? 이진관이 한 판결이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유서를 쓰기 위한 이유지 그렇죠.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죠.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썼지라고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게 말하시면 난 이진관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건 거죠. 핵심적인 맞습니다. 거. 근데 이거는 매를 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최상목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기재부총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단 하나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재판받는 과정까지도 윤석열 따라하기 식으로 저런 속옷 저항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식의 기피 신청 남발은 전 국민들로 하여금 더 큰 심판의 그 매를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은 끌 수 있죠. 최대한 시간을 끌고 또 재판 과정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어떤 식으로든 시간을 끌어서 이진관 재판장한테 판결은 받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을 끌려면 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작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기강을 세웁시다. 네. 예, 나라의 기강을 세웁시다. 전체 차렷. 해야 기강하면 또 국힘 아닙니까? 네. 예. 이거 짧게 가고 봅시다. 지금 국힘당에서 청년들 이렇게 모으는 게 있어요? 대국민 오디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의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지금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초에 지금 나올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붙여놓은 거 보면 경력을 이제 3줄 적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와 저거를 경력을 3줄을 저걸 적고 나오는 게 맞아?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국민 오디션을 진행하는데 이게 룰도 되게 웃겨요. 하루에 3표씩 매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신 변호사님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전체 오디션을 지켜보고 신인규 1표를 찍는 게 아니라 오늘도 신인규 3표, 내일도 신인규 3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직을 동원하는 사람은 매일 3표씩을 찍을 수 있으니까 누적으로 따지면 이게 사실상
이제 말하자면 투표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1등을 하고 있냐?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인재들이 영입되고 있냐? 윤호개인 세력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윤호개인 세력을 끌어들이는 방식의 투표 설계였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유리하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무슨 얘기가 뭐 댓글 같은 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슴에 전함기를 품고 빨간 잠바를 입는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그런 입장들을 앞서 이제 말하자면 상위권에 있는 후보들이 나는 사실 자유한길단이다. 나는 사실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잠깐 당선을 위해서 그걸 접고 여기에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지금 말하자면 상상하기 힘든 지금 그 오디션이 진행이 되고 사실 있습니다. 오디션 하면 신인규죠. 뭐 그 오디션을 통해서 등장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서 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뭐 저를 뽑아주세요 하는 차원에서 막 이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런 청년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사분들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면 안 됩니까? 그게 싫습니까? 그리고 윤어게인 하지 말자 하는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도 묻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거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의 가치, 첫 번째 윤어게인, 두 번째 부정선거 척결, 세 번째 가짜보수 척결. 이러한 목소리를 좀 뭐 경기도 의원이 사실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제도권 내에서 말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수행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번에 이제 해당 오디션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인쇄날이는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선관위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쇄날인을 고집하고 있고 선거를 형해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그 옛날 나치가 네. 소년단인가 청년단인가 뭐 이런 거 모았죠. 소년단. 네. 얼핏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한길단이라고 지금 자기들은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라는 그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뭐 이름만 오디션이지 아무 관심도 없는 그냥 본인들의 전환길 부류의 사람들의 성향을 강화하는 하나의 이벤트로 지금 이 선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 후보들이 나오면 국민들이 찍겠습니까? 당연히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무너져가는 그 마지막 발악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얘기도 아까 그 젊은 분이 나와서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러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앤 사람이 없고 만약에 지키려 나왔다고 하면요. 윤어게인을 먼저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윤석열 사진 들고 나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거 무슨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참 신기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태룡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 에라이 모질이들 합창. 정말. 아우 저런 뉴스는 좀 MBC, KBS, SBS에서 집중 취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지금 국민의힘의 오디션 상황 생중계도 하고 좀 그래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나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저렇다. 정말 이 정도다. 걱정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인천공항에 박왕렬이가 들어왔어요. 네. 박왕렬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여기 박왕렬이라고 있지요. 그거 좀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그랬던 자입니다. 그 박왕렬이가 필리핀에서 잔인하게 이렇게 그 교민들을 살해하고 지금 징역 60년인가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고 있는데 징역 60년이나 선고를 받고 복역하고 있는 자가 그 교도소 안에서 마약을 팔고 또 여자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도 면상 한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되게 이렇게 뭐 붙잡혀가지고 호송이 되면 모자를 푹 눌러 쓴다든지 마스크를 쓴다든지 또 고개를 숙인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딱 정말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기자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야, 질서 유지해 주세요.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기자한테 너는 남자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뭐 뜬금없는 맥락이니까. 텔레그램에 전세계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마약을 팔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3명을 죽였고 처음에 이제 다단계 범죄에 가담을 했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이제 뭐 죽이고 이런 이제 범죄자고 교도소에 들어가서는 뭐 탈옥도 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상회담의 의제까지 됐냐면 한국 사회가 동남아시아가 뭔가 예를 들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이제 말하자면 동남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고착화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인도 요청을 했던 범죄자인데 들어오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참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필리핀에서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통해서 매월 300억 원? 이게 가능합니까? 매월 300억 원대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300억 원씩 그냥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의 정점이 이 박학년이라는 자기 때문에 이자를 그냥 거기 필리핀 감옥에 가 있다? 이걸로 끝내서는 절대 이 마약이 근절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저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글을 올린 게 있어요. 대한 국민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습니다. 그러면서 마르코스 대통령한테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자 이렇게 보였는데 좀 눈빛 좀 보세요. 아이고 참. 그 필리핀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이 3명을 살해했던 그런 악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야 될 텐데 오늘 2부에서요. 이 박광렬을 집중 취재했던 우리나라에서 박광렬 이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일요시사 오혁정 기자가 나옵니다. 필리핀까지 가가지고 이거 취재했던 오혁정 기자 2부에서 박광렬 얘기 좀 자세히 해볼 테니까요. 2부도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는 곳에 내가 간다. 일요시사 오혁정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박광렬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죠. 네. 근데 박광렬 취재하러 필리핀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2021년부터. 2021년? 네네. 이게 그렇게 오래됐어요? 박광렬이 10년 전에 이제 그 사탕수수밭에서 총으로 사람 3명을 쏴 죽이고 나서요. 2018년부터 마약 유통을 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좀 뒤늦게 인지해가지고 2021년에부터 다녀오고. 그럼 2021년에 필리핀 간 것은 박광렬이 만나러 간 거예요? 그때 2021년에 먼저 가서 이제 박광렬이 어디 감옥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만났어요? 예. 오, 박광렬이를? 박광렬도 만나기도 하고 뭐 전화도 몇 번 했었고요. 복역 중인데? 예, 뭐 감옥 안에서 핸드폰 다 씁니다. 박광렬만 씁니까? 거기 죄수들이 다 씁니까? 대부분 다 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필리핀은 그게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죠, 사실. 네. 왜냐면 박광렬이라는 사람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어쨌든 살인자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좀 뭐랄까, 제가 오늘 지금 밤을 새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네. 왜 밤새웠어요? 오늘 인천공항. 가려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그럼 박광렬이 직접 만났어요? 반가웠습니까?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그때 같이 필리핀을. 너는 남자도 아니야가 오혁정 기자예요? 아니, 저 말고 그거는 저랑 같이 필리핀을 갔던 선배분한테 했던 거고. KTBC? 네네네. 그 기자를 알아보고 너는 남자도 아니야?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저랑 이제 같이 서 있었거든요. 선배가. 근데 저희가 그때 인터뷰를 했을 때 박광렬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기사를 쓰거나 오늘 이 인터뷰한 내용이 방송에 나가면 자기 정말 화날 것 같다. 그 이후에. 그럼 오늘 뭐하러 만나? 그쵸. 만날 이유가 없죠. 저희가 기사를 쓸 게 아니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박광렬이 저한테 이제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만약에 그 기사가 나가면 죽여버릴 거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선배한테 전달을 다른 드렸죠. 사람이 죽여버릴 거다 하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필리핀이 한국보다 2시간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11시, 12시 사이였어요, 밤에. 저는 이제 그때 미팅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그 뒤늦게 이제 선배한테 전화를 드려서, 선배, 박완결이 저희 죽여버린대요? 해가지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하고 저랑 그 경찰 조사를 받고,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담당 그때 취재했던 취재원이랑 취재했던 PD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일단 박광렬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네네. 박광렬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갑시다. 2021년에 살인을 했잖아요. 2016년입니다. 2016년에? 네네. 그러면 벌써 10년 전이네요. 예. 그때 이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유명했는데 예.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사실 그 박광렬에 의해 살해당하신 분들이 박광렬하고 모종의 사업을 필리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광렬에게 돈을 투자 겸 맡겼는데 박광렬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광렬에게 줬던 돈을 다시 이제 회수하려고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광렬은 사실 그 돈을 아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돌려주기 싫다 보니까 이제 살인을 저지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박광렬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다 한국인들입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탕수수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해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박광렬이 실제로 리볼버로 그 이제 총알 3발을 발사한 사람을 다? 예, 맞습니다. 박광렬이 직접 살해했습니까? 예, 직접 살인했습니다. 혼자 했어요? 예, 단독범에? 혼자 했습니다. 단독범입니다. 세 사람이 혼자를 못 당하나요? 총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네. 근데 한 발씩으로 3명을 다 살해했다면은 아주 근거리에서 머리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처형을 했군요. 네, 네, 네. 박광렬은 필리핀에 간 게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6년 전 이전으로만 알고 있고요. 필리핀에서 뭐 했어요? 원래 필리핀에서 뭘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산업자였습니다. 수산업. 예, 참치잡이 그 사업을 하는 예. 그런 사업가였고, 그 사업이 신통치 않게 이제 끝나면서 이제 일부 투자금을 빼돌려서 필리핀으로 튀었죠. 그래서 그 투자금을 갖고 이제 자기가 살해한 그 사람들과 나에게 조금 더 돈을 더 주면 어떤 모종의 사업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얼마나 돼요? 수십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네.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규모의 돈을 본인이 혼자 꿀꺽 하려고 했다 보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살인을 저지르면서 도망 다니다가 잡혀서 그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 비쿠탄이라는 곳에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8년부터 비쿠탄과 여러 감옥에서 이제 탈옥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박광렬이 탈옥을 한 횟수가 한 2번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비쿠탄에 있으면서 이제 텔레그램 마약왕 전 세계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상이 아주 더럽게 생겨서 조폭 출신인가 했는데 수산업을 했군요. 네, 원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 이제 건너가서 예.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마약 사업에 손을 대고 그렇게 그 세력을 키우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박광렬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이제 연락을 했을 때 저는 뭐 정보원 또는 취재원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정보원이나 취재원도 범죄자입니다. 비쿠탄이라는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일단 박광렬의 언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리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소, 수용소는 마약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안에서 물품 같은 것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범죄 수익을 만들어야 물품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하는 게 보이스피싱 또는 도박 사이트 아니면 이제 마약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쉽게 채팅방을 오픈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범죄 수익을 이제 만드는 게 마약입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안에서도 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수익은 어떻게 본인이 챙겨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코인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마약 범죄 수익을 벌어들였으면 예. 코인으로 세탁을 하죠. 소위 말해서 자금 세탁을 한 이후에 그 자금 세탁을 자기 그러니까 필리핀어 여자친구들이 있습니다. 박광렬에. 예.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의 계좌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현금으로 다시 세탁을 해서 박광렬에 뭐 영치금을 넣어준다거나. 아니 근데 그런 그렇게 식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우면 그게 무슨 교도소야? 필리핀의 대부분의 수용소와 교동소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뭐 범죄단지, 태자단지, 망고단지 이런 예. 것처럼 필리핀의 교도소나 수용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약은 언제부터 손을 댔대요? 제가 알기로 2018년부터 손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필리핀에서 사형한 죄로 살인을 한 죄로 네. 60년을 선고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필리핀도 30제입니까? 그러나 범죄 그 재판 과정이 굉장히 프로세스가 우리나라보다 느리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심 끝나는데 보통 한 2, 3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분석이 나오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1심만 나오는데 4,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박광렬이 종신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량 살인 혐의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필리핀 안에서 썩어야 됐던 건 분명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데려온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한국에 있어야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오면은 그냥 그 바로 수감이 됩니까? 아니면 재판을 또 받습니까? 재판을 또 받아야죠. 아. 예.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인을 살해하는 것이고 예. 국내로 마약을 유통했다라는 수사 근거들이 여러 그 자료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야,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필리핀 감옥 안에 들어갈 때는요 저희가 교도관들한테 뇌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교도관들의 월급이 한화로 5, 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필리핀 그 페소가 그 얼마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를 주면 감옥 안에 들여보내줍니다. 근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를 포함한 다른 선배분들도 워낙에 열심히 취재하시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했던 그런 기자나 PD분들이 저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당국에서 이제 사실상 그런 행위를 금지시킨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만 원 정도? 예. 지금 만 페소가 한 25만 원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 페소 정도 주면 만 페소. 네네네. 그러면 지금 그때는 한 20만 원 하고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달라졌으니까 한 네네네. 25만 원. 만 페소 정도 주면은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게 2023년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났을 때 박광렬이는 좀 자유로운 것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포승을 하고 나왔습니까? 자유로웠죠. 굉장히 자유롭고 모자 쓰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저기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어?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네. 어쨌든 저희가 기자 신분으로 간 거고 예. 그리고 그러면 박광렬은 기자인 걸 알고 만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교도소장한테도 오케이 그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광렬이 묵고 있는 그 교도소 방에 들어온 게 아니고요. 좀 널찍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은 충분히 당연히 보장이 됐었고 저희가 뭐 그런 이제 뭐랄까요 좀 교도관 분들도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이 된 그런 장소에서 이제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교도관들에게 좀 줬던 돈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 박광렬이 뭐라고 그래요? 뭐 왜 저희한테 보자고 했어? 뭐 그러던가요? 왜 볼 일이 있냐 네. 그러면서 마약을 어떻게 유통하게 됐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했었죠. 네. 그랬더니 마약 유통한 건 또 인정을 해요? 마약 유통한 걸 인정한 걸 떠나서요. 본인이 마약을 유통하려면 모든 마약을 본인이 투약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마약 유통한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네. 참 그래도 이제 지금 복역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에서 온 기자를 만나기로 결심을 했다면 뭔가 이 기자를 만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으로 만나자고 했을까 궁금한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관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하. 약간 사실 박광렬이라는 사람은 마야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게 컸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지노라는 드라마로 유명해졌잖아요. 예. 그래서 미디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마야왕으로 성장하게 된 사람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에서 띄워주기 시작하면서 범죄 조직에서 박광렬을 먼저 접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드라마 카지노에서 그 나왔던 살인 사건 이런 거는 박광렬을 모티브로 쓴 건가요? 네.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차무식 밑에 찰리라는 인물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이제 박광렬의 그 모티브 인물입니다. 관종이라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데 오늘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니까요. 네네네. 대체로 보면 이제 송환돼서 올 때는 막 그렇게 푹 숙이거나 네네네. 마스크 쓰거나 자기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따뜻하게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거 한번 볼 수 있어요, 다시? 야, 질서 유지해주세요.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남자도 아니라고요? 당신 때문에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모습인데 아주 당당해요, 뭐가. 저도 마스크 정도는 쓰고 네. 나가는데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모자 또 좋은 모자 썼더라고요. 난 저걸 보고 궁금한 게 저건 뭐를 의미할까 궁금했어요.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광렬, 그러니까 한국 범죄자들 중에서 필리핀에서 유명한 좀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코리안 데스크나 경찰 영사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박광렬을 만났을 때 그 경찰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항상 넘치고 죄의식이 없고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좀 많이 하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만났을 때 이제 인도를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한 얘기 중에 충격적인 게 교도소 안에서 마약 거래뿐만 아니라 뭐 여자들도 불러서 뭐 파티도 하고 그랬다는데 실제로 그랬습니까? 일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리핀 내부에 있는 교도소 중에서 그 박광렬이 묵었던 교도소 중에서 NBP 뉴빌리비드 프리즌이라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2028년 또는 내년 말까지는 부동산 사업 그 개발로 정부의 부동산 사업 개발로 그 이제 교도소가 완전히 이제 폐쇄될 예정인데 그 교도소가 이제 주요 이제 악질적인 유명한 범죄자들이 그 소위 말하는 스트릿바 뭐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는 여성들을 감옥 안으로 불러서 그런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빈번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제 필리핀에 대한 자칫하면 네네. 이제 좀 그 비하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교정 행정인데 예. 아무튼 지금 그런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있죠. 아직도 뇌물이 통하고 네네.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야, 그럼 이제 그때 만나고 돌아와서 기사를 썼나요? 기사를 많이 썼죠. 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쓰셨어요? 박광렬을 당장 송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네, 2022년부터 많이 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범죄 인도 조약상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제가 많이 받았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때. 근데 임시 인도 조약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도 많이 썼었어요. 2022년부터.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해내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이지만. 근데 그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데려왔잖아요. 예. 이거 사실 외교적으로 엄청난 성과거든요. 그리고 이게 외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모든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화재 경보인가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죠? 까먹었네요, 갑자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해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왜 그게 안 된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송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면 송환 의지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마약 범죄자 출신인 정보원 또는 취재원들이 얘기하기로는 박광렬이 그만큼 갖고 있는 마약 유통책이나 공급책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일부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박광렬에 의해서 자기가 마약을 유통하기 시작했다,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진술을 한 범죄자들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박광렬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박광렬이라는 인물을 데리고 와야 그만큼의 또 다른 유통책이나 공급책이 안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유통책과 공급책이 사라져버리면 검찰이라는 그런 수사기관 입장에서 마약 유통책과 공급책을 잡지 못했다라는 성과가 져져질 거 아닙니까? 그런 음모론적 해석도 나옵니다. 근데 뭐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박광렬이 복역 중에 유통시킨 마약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일단 지금 수사기관에서 추산하는 것만 300억 원 이상이다. 근데 이 3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게 경찰이 지금까지 뭐 박광렬 밑에 있는 사람들을 수사를 하면서 진술을 받아내고 물적 증거를 확보하면서 알아낸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광렬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보내는 10번의 마약을 예를 들어서 보낸다고 치면 모든 것들이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2-3번 정도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 마약 가격이 300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한국에서 필로폰 1kg가 5억에서 6억 원 정도 합니다. 필리핀은 1억 원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6-7배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00억은 필로폰 50kg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통상 동시 투약량으로 필로폰 1kg는 2만여 명이 투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50kg라고 했을 때 몇 명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이 300억 원이라는 양이 1년 동안에서의 수사 자료입니다. 근데 박광렬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통했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추정이고 추측이지만 최소 1,000억 원대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인터폴에 계시는 이제 뭐 국제공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만약에 필리핀이 조금 그렇게 허술하다고 하면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고 그럴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안 되나 보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탈옥을 하는 범죄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박광렬이 그런 방식으로 탈옥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광렬 가족은 어때요? 얘가 탈옥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바뀌어요.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요? 자녀도 있고? 한국에 뭐 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러니까 박광렬의 뭐 아내라는 사람이 한국에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지금도 한국에 사는지는 제가 얘기만 들었지 제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필리핀에 있을 땐 나올 때마다 여자친구가 이제 바뀌고. 그럼 호화 생활을 하고 막 그랬나요? 당연하죠. 호화로운 생활의 기준이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 기준을 넘어서 박광렬이 NBP라는 교도소에서 이감이 되는 곳이 민도로라는 섬이에요. 그 섬이 또 관광지입니다. 거기가 또 되게 유명한 게 필리핀 민도로 관광지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 섬 안에 그 농장 같은 교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자유롭게 풀어놉니다. 그리고 죄수들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옷을 입는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뭐 섹터 구역별도 나눠져 있고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물건 파는 사람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박광렬은 돈이 많은 편에 속했다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고 휴양지인데 거기에 교도소 해놓고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즐기게끔 그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섬을 탈출하지만 않으면 예. 거기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는 들었었어요. 예. 우리가 콜롬비아 마약범 누구죠? 뭐 그 보면은 완전히 교도소 안에 지하에 엄청난 시설 만들어 놓고 네네네. 뭐 파티하고 그랬다고 네네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꿈꿨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또 수감이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마약을 팔아가지고 번 범죄 이익 네. 이것도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박광렬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 저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근데 그 어쨌든 보통 해외 범죄자들은 국정원이 추적하면서 경찰하고 공조를 하는 시스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국정원의 이 정보망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한 20-30% 정도는 환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수사기관 내부의 그런 뭐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전부 다를 환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건들처럼 그때도 검찰에서도 100% 전부를 환수하기 힘들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혁진 기자가 박광렬이 필리핀 교도소에서 만나서 취재할 때 예. 묻는 말에는 순순히 대답을 합니까? 잘 많이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질문에는 답을 잘 많이 안 하고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 그렇죠. 예. 보통 이제 허풍 떨거나 내가 이랬던 사람이다 또는 뭐 내 친구가 여기 뭐 교도소에서 제일 잘 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자기의 위신을 높이려는 그런 발언들을 자기 과시. 예, 과시를 심하게 했었죠. 예. 그러면은 주로 질문을 뭘 했어요? 일단 어떻게 텔레그램 마약왕이 되게 됐는지부터 그리고 왜 마약을 유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신 하신 적은 없는지 한 적은 없는지 예. 그리고 한국에 가고 싶은지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죠. 예. 여러 가지 것들을 질문했었죠. 뭐라고 근데 답하던가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 예, 왜냐하면 한국에 가는 순간 본인도 알거든요. 예. 감옥 안에서 핸드폰 못 쓰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를. 그리고 마약 유통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러면 굶어 죽으라는 거냐. 감옥 안에서. 자기도 감옥 안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마약 유통이 범죄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박광렬 말고도 인터뷰했던 여러 범죄자들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우리나라 구치소라던가 교도소에서 밥이 잘 나온다. 그래서 죄수들이 호화로운 식사를 한다. 뭐 황제 식사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리핀도 그런 비판적인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은 밥이 호화롭지가 않아요. 밥을 먹다가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람들 중에서 밥이 뭘로 나왔냐라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었냐면요. 생쥐를 슬라이스로 썰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뭐 패싸움이 벌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흉기에 의해 죽는다거나 다쳐서 그런 사람들보다 장티푸스 나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은 그 대부분의 수용소와 그 교도소가 과밀 인원 그 한계치를 이미 넘어섰어요. 박광렬이 묵었던 뉴빌리비드라는 교도소도 정원 인원이 15,000명, 16,000명이거든요. 뉴빌리비드는 어디에 있어요? 앙헬레스 쪽에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수용됐던 인원이 28,000명입니다. 정원이 15,000명, 16,000명인데 28,000명이면 이미 한참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려면 마약 유통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또는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로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해야 그 안에서 평화로운 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앙헬레스면은 그 클락 공군기지 있던 그 맞습니다. 부분 네네네.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코리아타운도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혹시 그 박광렬이가 움직였던 마약 조직의 한국인 관련들도 꽤 있을 것 많습니다.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지금 뭐 국내에 있는 조직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라졌다. 대부분 다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 검거를 했다라는 보도가 끊기기 시작한 시점이 2023년부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박광렬이 또 다른 조직책이나 뭐 공급책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좀 더 급진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걸 뿌리 뽑지 않으면 박광렬 하나 잡아 들여왔다고 해도 필리핀 내에 박광렬이 뿌려놓은 사람이라든지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 여전히 마약 유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미 제2의 박광렬, 제3의 박광렬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뭐 항상 기사를 쓰면서도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뭐 앵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그 범죄를 수사할 때 정보로 수집을 해서 이 혐의를 입증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악질적인 그런 국제범죄 같은 그런 경우에는 국정원이 대부분 컨트롤합니다. 국정원이 정보를 획득해서 검찰 또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서 이제 조직을 소탕하거나 그런 범죄자를 잡아들이거나 그런 역할을 굉장히 확실하게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개혁 이후에 뭐랄까 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에 좀 확실한 TF와 같은 그런 조직이 좀 꾸려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박광렬이가 돌아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루된 사람들 밝혀지고 그러면은 또 별도의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광렬 취재를 쭉 해오고 오늘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해외로 튄 사람들은 반드시 잡힌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박광렬에 대해서는 송환이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 뭐 윤석열 정부 때지만 그리고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 김미영 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탈옥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계속 썼었는데 실제로 탈옥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제가 탈옥하기 3-4달 전부터 탈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그 필리핀 내부에서 나온다. 그런 기사를 계속 썼습니다. 근데 실제로 탈옥을 했고. 지금은 소재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보 당국에서 추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김미영 팀장은 이제 뭐 박모 씨 부리는 사람인가요? 김미영 팀장이 경찰 출신이고요. 남자고요. 그 보이스피싱 김미영은 여자 이름이잖아요. 본인이 그걸 만든 거죠. 네. 아 근데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할 때는 남자 목소리로 해요? 여자 목소리로 하죠. 그러니까 여자를 이용해서 이제 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자는 이름이 뭐예요? 뭐 송구스럽게도 그 국방부 조사본부장님과 네, 동명이. 아 그래요? 박정훈이에요? 네. 오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탈옥해가지고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예, 지금 탈옥한 지 1년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안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잡기 지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소재 파악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도망을 잘 간 것 같습니다. 필리핀도 이제 워낙 섬이 많아서 쏘기는 쉽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좀 추적 중이긴 한데 되게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일단 잡아놔야 우리가 뭐 인도를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해치는 자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한 사례가 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대한 국민을 해치면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서 잡는 거에 정착이 돼야죠. 네네네. 아이고 참 박광렬 딱 들어온 날 오늘 이렇게 또 직접 아침에 공항에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거기서 또 아니 이렇게,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저랑 저희 선배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그 선배도 수업을- 현장에서 같이 인터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더 많이 소통을 많이 했죠. 예. 이렇게 수갑을 찬 채로 손가락을 하면서 입 모양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배께서 화나셔가지고 직접 가서 질문해야겠다. 그래서 오랜만이에요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박광렬이 이제 넌 남자도 아니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농담조로 이제 졸지에 게이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박광렬은 여전히 자기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오혁진 기자한테 넌 남자도 아니야 이런 거 보니까 오혁진 기자는 좋게 생각했나 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내가 그래서 연애를 못한 건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웃어 넘기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리 악질도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 어떤 인간미라든지 뭐 이런 것을 느끼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못되게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나쁜 기사를 써도 또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나쁘게 마음을 먹지 않고 또 그런 모습들을 네네. 가끔 우리가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관심 갖고 취재하는 분야는 뭡니까? 종합특검 쪽을 2차 계속, 특검. 네, 2차 특검을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3월 첫째 주에 기사를 썼을 때는 종합특검 내부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다. 예. 좀 뭐랄까 출범 수사 준비 기간을 넘어서 출범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인원이 251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인 기사를 좀 썼었는데요. 예.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2주 전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완화되긴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철저하게 걸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원자가 너무 없는 지원자가 거예요? 없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안 아니, 가려고 검사는 합니다. 안 부르고 있다면서요? 안 부른 것도 있고요. 예. 검사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안 오려고 네네. 해요? 사실 이제 특검이라는 조직 자체가 특검이 탄생한 이유가 어떤 특수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탄생한 조직이잖아요. 목적성이 있는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치면 내가 나중에 저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좀 뭐랄까 당할 수 불이익을 있다. 당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종합특검은 검찰을 칠 수밖에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안 가겠죠. 그래서 지원율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일 이제 키포인트가 핵심이 과거 3대 특검이 수사하지 못했던, 수사에 실패했던 또는 수사를 했는데도 밝혀지지 않았던, 그러면 과연 2차 특검이 그걸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의구심이 좀 강합니다. 예. 법조계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몇 명이나 근무를 해요? 제가 지금 일단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파악한 숫자보다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얼마나 됐어요? 100여 명이었는데요. 오. 지금은 그래도 꽤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명이면 251명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정도로 되게 힘들고 수사 의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권창현 특검이라던가 특검보님들도 이 사건은 반드시 수사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신데 내부적으로 이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팀 구성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사는 굉장히 하고 싶고 이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강력하신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은 비판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저도 물론 비판적 기사를 썼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인원이 조금씩은 충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김건희에 대한 의혹은 착수를 굉장히 발빠르게 했잖아요. 지난주부터. 근데 내란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특검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방향은 좀 잘 잡고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방향을 잘 잡았다기보다는요. 어쨌든 종합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는 것들이 특검의 기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대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기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짓지 못한 사건들을 국수본으로 이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한 자료들은 법원에 가 있습니다. 공소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과거 3대 특검에서 수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기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무혐의 처분했던 그 자료들은 대검에 가 있습니다. 국수본에 있는 자료와 대검찰청에 있는 자료는 종합특검에서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상원 수첩이라던가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일부 혐의들 그런 것들이 법원에 있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합특검에서 지금 법원에 가 있거나 과거 3대 특검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들을 종합특검이 그 원본을 받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원본을 받아내지 않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증거물을 두고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내부적으로 지금 뭐랄까 고민이 좀 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조금 방향은 잘 잡았는데 디테일에서 좀 밀린다는 그런 느낌 받은 게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 윤한홍 압수수색하고 그랬는데 그때 정작 윤한홍은 외국에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좀 아쉬워요. 약간 뭐랄까 이게 내부에서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래서 검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근데 경찰분들도 수사 되게 잘하시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 그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공조수사본과 꾸려져서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을 때 비아폰에 대한 그 기록을 이제 들춰내고 밝혀냈던 것도 경찰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경찰분들도 수사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이 밝혀야 될 사안 중에 어쩌면 제일 큰 게 노상원 수첩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진전이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일단은 내란 특검하고 그 노상원 수첩 원본 확보한 거를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세히 얘기가 곤란해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특검 내부 관계자가 특정될 수도 있어가지고. 네. 그렇구나. 그래도 노상원 수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오혁정 기자님을 참고인으로 좀 불러서 물어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 제가 요청을 받기는 했습니까? 참고인이 아니고요. 약간 특검 쪽에서 특검 관계자 몇 분이 뭐 정보사 관련해가지고 좀 알고 싶다 내용을 그리고 내란 특검 팀에 자문을 구했군요. 제가 자문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 팀에 그나마 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분들께 연락을 드리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그냥 말씀만 드렸지 제가 뭐 큰 도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건희 쪽은 상당히 좀 열심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양평고속도로도 그렇고 이제 원희룡도 출국 금지하고 뭐 이랬는데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다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이창수 조상원 출국 금지시키고 김건희 쪽에 좀 포션으로 봤을 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보입니까? 왜냐하면 김건희를 수사했던 경찰들이 종합특검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 가장 아쉽게 놓쳤던 게 정보사잖아요. 근데 지금 군 인력이 전부 다 파견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의지는 둘 다 같으나 이제 인력 수급의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적 구성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네네. 지금 특검보들도 이렇게 좀 나눠서 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 내란, 김건희, 그 최혜병 이렇게 나눈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총 17가지 사안을요. 뭐 김건희 의혹, 뭐 윤석열 의혹, 그다음에 내란 관련된 의혹으로 이제 팀을 나눠 가지고요. 그 팀을 특정 특검보들이 지휘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팀을 나누려고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나누지 지금 뭐 251명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그래서 내부에서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러네요. 그건 어떻게 좀 지원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주 전보다는 그래도 인력 충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종합특검에 가서 뭐 좀 열심히 하면은 네. 어떻게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약속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인력은 조금씩은 채워지고 있다. 네. 사람이 다 차도 성과를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판에 사람도 부족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우려가요. 예. 지금 이러한 인력 수급이 더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예. 노사원수처 의혹을 우리가 밝힐 수 있겠나. 그런 좀 되게 그러니까요.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특검 얘기는 좀 더 취재가 되면 한번 더 네네. 들려주시고 네. 공수처 내부도 뭐 좀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공수처가 일단은 지금 제가 일단은 그때 좀 체크를 했을 때는요. 디지털 포렌식을 담당했던 수사관들이 해외에 나가서 그 디지털 포렌식 그 기계 그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수처 자체 감찰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 한 명이 그 한 특검팀에다가 공수처장에 대한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관은 이제 과장급이거든요. 그 수사관이 이제 이거는 내가 보복성 징계를 당한 거다. 그러니까 간부가 이 윗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공수처 내부 쪽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가 감찰한 게 맞다라는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나 더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이 되게 발빠르게 그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수청이 설치되고 나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충돌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수사 능력을 한번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공수처에서 재판 거래한 부장판사 네네네.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네, 기각이 기각됐습니다. 됐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해가지고 발부된 게 몇 건이나 돼요? 한 타율로 따지면 1할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10번 청구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그러니까. 같은 그 정도인 상황이라서 그래서 수사 전문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정도면 재판부가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하면 일단 미달로 보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시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공수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도 정말 일단은 생각해봐야 돼요. 공수처 내부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인력을 좀 늘려달라. 그리고 맨날 인력 타령이지 일 못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공수처 직원들의 그 임기를 좀 늘려달라. 임기를 보장해달라.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먼저 공수처라는 조직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공수처 일 잘하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게 내란 때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좀 빛을 내는 성과가 없다 보니까 예. 정치권에서도 공수처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우리 오혁진 기자님이 항상 사건의 생생한 현장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들려줘서 매우 기대가 많이 되고 이 다음엔 또 어떤 내용으로 찾아올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박광렬도 그렇고 그전에 남양유업도 그렇고 네. 버닝썬도 그렇고 마약 문제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많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마약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됐나요? 하다 보니까 연결이 된 것도 있고요. 사실 남들이 잘 안 하는 취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발을 담궜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그러다가 이게 국가 안보적인 문제와도 직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약 중독자가 되면 얼마나 인생이 피폐해지는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뭐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휴전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안전이 또는 이 평화가 계속 이제 보장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그렇죠. 착각이나 또는 그런 생각을 계속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한번 펴볼까? 라고 해서 끊지 못하는 것처럼 마약 한번 해볼까? 해서 호기심에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인생이 망가지거든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고 커지다 보면 이게 집단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단화가 되면 이게 국가 권력기관 컨트롤 측면에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약 전문가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 마약 범죄 또는 이 유통망에 대해서 제대로 그 단도리를 치지 못하면 미국의 지금 필라델피아나 캘리포니아만 봐도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식으로 되게 좀 분석을 좀 많이 하세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마약은. 언제 기회가 되면 마약 얘기 한번 깊이 한번 해봅시다. 짧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네네. 지금까지 취재하면서 네. 마약에 중독됐다가 네. 딱 끊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취재원들 중에서 끊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것 같은데라고 의심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마약류 중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 이제 병원으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약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특정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처방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독이 되어가는 그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죠. 거의 없다고 하시니까 네. 생각나는 사람이 몇몇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의 또 개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마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네. 한번 손대면 그걸로 끝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에 또 새로운 거 가지고 뵙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건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님이었습니다.